그의 아버지는 그와 내가 벌거벗은 채 한창 서로에게 탐닉해 있을 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은 채 놀라서 그의 아버지를 맞았다. 사귀려면 한국애를 사겨. 쟤는 아니야. 그가 나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에게서 마른 꽃향기가 났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꼭 와야만 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네가 더욱 생각났어. 너를 모욕했던 아버지의 죽음을 왠지 알리고 싶었어. 하지만 나는 그로 인해 잠시나마 행복했던 때가 있었다. 봄바람 속에서 하얗게 하늘을 덮던 벚꽃 숲속으로 달려가 그와 첫 키스를 하고 정사를 나누었다. 그는 내게 화려한 봄날을 선물한 사람이었다. 결국 아버진 가고 나 혼자 이렇게 남겨질 것을 말이야. 난 더 이상 내가 누군지 고민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귀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막상 그럴 때가 되니까 잘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수담이에요. 하수담 채널에 찾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온 마음을 기울이며 살고 있나요? 오늘 낭독해드릴 작품은 살면서 무엇에 온 마음을 기울이며 살아야 할까? 라는 의문에 작은 답을 찾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작가 정희님의 단편소설 이식의 시간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은 혼혈 여성의 이야기이고요. 등장인물인 갱고와 선을 벽에 걸린 옷처럼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존재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살을 부대끼며 살지만 남보다 못하거나 서먹한 가족들의 그 이야기, 오늘 낭독해드립니다. 간단한 책 소개와 정인 작가님의 소개는 설명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수담의 낭독에 귀 기울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하수담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식의 시간. 정인. 그가 내민 상자 안에서 나온 것은 일본 전통 의상을 입은 종이인형 모빌이었다. 밤털만한 크기에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가느다란 손가락에 손톱까지 표현된 앙증맞은 남녀 한 쌍의 인형은 대나무를 깎아 만든 지지대 양쪽 끝에 매달려 서로를 향해 필사적으로 흔들렸다. 비록 장인의 빼어난 솜씨가 섬세하게 표현된 것이긴 하지만 남자가 한때나마 연인이었던 여자에게 내민 선물치고는 좀 낯간지러웠다. 그래도 이걸 고르기 위해 얼마나 발품을 팔았을까 생각하니 고맙고 감탄스러웠다. 어쩜 이리 작은 걸 이렇게 세밀하게 만들었을까? 일본 사람들 손재주는 정말 알아줘야 해. 나도 모르게 일본말이 튀어나왔다. 그는 대답 없이 싱그레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다. 계면적인 듯, 부끄러운 듯, 늘 할 말을 입안에 머금고 있는 듯한 웃음. 그 웃음을 보자 지난 날들이 돌연 깨어나 수렁거리기 시작했다. 다 잊었는가 싶었는데 벼랑간 늦가워지면서 콧잔등이 맵싸해졌다. 나는 얼른 모빌을 내려놓고 찻잔을 들었다. 차는 너무 짙게 우러나 탁한 빛을 띠고 있었다. 찬물을 부어버리고 다시 물을 부었다. 그도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더니 둘만으로도 가득 차 보이는 좁은 거실을 휘둘러 보았다. 이 집에서 신세를 져도 될지 어떨지를 잠시 고민하는 눈빛이었다. 좁지. 그래도 너 하나 재우는 건 문제 아냐.
편히 있어. 그가 무한한 듯 슬며시 웃으며 날 돌아보았다. 작게 벌어진 입술 사이로 하얀 이가 살짝 내비치다 이내 숨었다. 그를 처음 보았을 때 남자애가 어쩜 저리도 정갈할까 싶었다. 지금도 그대로였다. 그에 비하면 나는 참 많이 변한 것 같았다. 눈치 하나는. 지금도 눈치가 그렇게 빨라? 그가 찻잔을 입으로 가져가면서 물었다. 그런 게 어딜 가겠니? 내가 사는 길인데. 내가 자주 하던 내뱉자 그의 눈가에 언뜻 안쓰러움이 비쳤다. 그래서 그렇게 떠나버린 거였나? 그런데 왜 아직 결혼 안 했어? 널 기다린 건 아냐. 나는 무질러 말했다. 그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그도 물을 리 없었다. 결혼이란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란 걸. 그는 한때 우리의 관계 때문에 내가 결혼을 안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나는 노르스름하게 잘 우러난 황차를 그의 잔에 또 부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 둘만 마주보고 앉아있던 때가 언제였던가. 나는 그날을 더듬으며 어느새 흘러가 버린 시간을 꼽아보았다. 15년. 돌이켜보니 참 아득한 시간이었다. 그 세월의 새삼 서글픔을 느꼈다. 그도 그랬는지 이젠 완전히 어두워져 강변도로의 불빛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창밖을 무연히 내다보았다. 그의 아버지가 집을 비운 날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의 손에 이끌려 그의 집으로 갔다. 그날 그의 아버지와 그렇게 황망하게 맞닥뜨리지 않고 정식으로 인사하는 일이 먼저였더라도 나는 거부당했을 것이다. 그의 아버지는 그와 내가 벌거벗은 채 한창 서로에게 탐닉해 있을 때 아무런 기척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은 채 놀라서 그의 아버지를 맞았다. 황급히 이불을 끌어다 덮었지만 내 어깨와 가슴을 다 가릴 수는 없었다. 그의 아버지는 놀라는 기색도 없이 미처 가리지 못한 내 몸을 재빠르게 훑어보았다. 유리 파편처럼 날카롭고 싸늘한 눈길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쏘아보면서 차갑게 내뱉었다. 사귀려면 한 개를 사겨. 쟤는 아냐. 순간 나는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의 아버지가 나가자마자 벌떡 일어섰다. 주섬주섬 옷을 주워 입는데 온몸이 마구 떨렸다. 내 출생의 비밀을 한눈에 알아본 그의 아버지가 무서웠다. 그 역시 그런 것 같았다. 그는 침대 모서리에 멍하니 걸터앉아 있을 뿐 나를 붙들지 못했다. 벌써 15년이나 지난 옛 기억이 칼에 베인 듯 쓰라리게 다가왔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짐짓 명랑하게 물었다. 근데 무슨 일로 이렇게 갑자기 온 거야? 내게 연락은 왜 했어? 그가 빈 찻잔을 내려놓다가 나를 쳐다보았다. 연락을 왜 했느냐는 말이 섭섭했는지 눈빛이 살짝 셀쭉해졌다. 나는 모른 척 그의 잔에 다시 차를 따랐다. 그가 한국에 오리란 전화를 해준 사람은 박 교수였다. 박 교수는 나보다 서너 살 아래인 교토의 알대학교 유학 동기였다. 나와는 대면대면했지만 그와는 막역한 사이로 2, 3년에 한 번씩은 만나기로 했던 모양이었다. 박 교수는 그의 간곡한 부탁이었다며 오랜만에 연락을 해왔다. 그가 한번 보고 싶어 하니 전화번호를 가르쳐줘도 되겠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언젠가 한 번은 만나고 싶은 사람이었다. 잠시 후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어제 헤어진 사람처럼 심상하게 반겼다. 마음속에선 바람 부는 호수의 잔물길 같은 파장이 끊임없이 일고 있었다. 저 가방. 그가 턱짓으로 현관에 둔 커다란 트렁크를 가리켰다. 가방이 왜?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눈짓으로 물었다. 그는 말없이 찻잔을 내려놓고 일어나더니
밖을 내다보았다. 강 건너 강변도로에는 노란 불빛들이 줄지어 내달리고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풍경을 묵묵하게 내다보았다. 이윽고 그가 나를 돌아보았을 때는 눈빛이 한층 애잔해져 있었다. 너한테 오래도록 미안했어. 넌 그 말을 할 기회도 안 주고 떠나버렸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네가 어디에 있더라도 언젠가는 만나서 그 말을 꼭 하고 싶었어. 어떤 사람에게는 미안하다는 말만으론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 네게도 그런 심정이야. 내가 한국에 온 건 아버지 유언 때문이야. 아버지는 자신의 죽음을 고향 바다에 뿌려달라고 하셨어. 왜 그렇게까지 집착하는 것인지 아직도 이해되진 않지만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부탁은 들어주고 싶었어. 그동안 그의 아버지를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모욕당한 내 영혼이 그에 대한 기억을 용서하지 않았다. 만약 기억하고 있었다면 나로선 불행했을 것이다. 시도 때도 없이 그에 대한 생각들이 떠올라 유령에 시달리는 듯 했을 테니까. 나는 별 관심도 없으면서 물었다. 고향이 어딘데? 고성에 있는 바닷가 어디라고 하셨어? 아버지가 간직했던 주소를 가져왔어. 벼랑간 그가 들고 온 트렁크가 미심쩍어졌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아버지의 유골을 가방에 넣어왔다고 했다. 등줄기로 뻗치는 섬뜩함에 나도 모르게 진저리가 났다. 차상을 밀쳐놓고 불이 나게 현관으로 나갔다. 그의 트렁크가 대똑하니 현관을 지키고 있었다. 도대체 왜? 나는 그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그가 당황해서 마치 그 외에 다른 것은 없다고 확인이라도 시키려는 듯 나를 방으로 끌고 가 이런저런 사정을 설명했다. 뼈가루기는 하지만 비행기로 오다가 혹시 엑스레이에 걸릴까 싶어 통관이 덜 까다로운 배를 탔다거나 유골함을 보자기에 싸서 트렁크에 넣고 가장자리를 잘게 부순 스티로폼으로 메워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여몄다거나 그런 얘기들이었다. 그렇다고 사위스러운 느낌이 가시는 건 아니었다. 더구나 그의 아버지였다. 나는 좀처럼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하지만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머리를 조아리며 정 못 견디겠다면 가겠다는 말에 그만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다. 밤은 이미 깊었고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겠다고 그는 먼 길을 왔다. 그런 사람을 찬바람 속으로 내모는 것은 차마 못할 짓이었다. 그러니 더욱더 화가 나 그를 몰아세웠다. 적어도 미리 양해는 구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왜 내 아버지의 유골을 내 집에 들여야 하느냐고. 분노에 떨던 내 목소리는 결국 물기에 젖어 갈라졌다. 그가 나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에게서 마른 꽃향기가 났다. 오래전 그의 가슴에 안겨 함께 피웠던 담배 냄새였다. 나는 끝끝내 그를 밀쳐냈다. 그가 막막한 얼굴로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꼭 와야만 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네가 더욱 생각났어. 너를 모욕했던 아버지의 죽음을 왠지 알리고 싶었어. 그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제 아버지에게 함께 가자고 할 때의 눈빛으로 말했다. 무심코 그 눈빛에 끌려가서 견뎌야 했던 모욕이 꺼져가던 불씨가 살아나듯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의 아버지는 멀쑥하게 키가 큰 그와 다르게 작고 다부지게 생긴 사람이었다. 그는 정원이 넓고 아름다운 집에서 아들에 대한 분노를 사귀며 살고 있었다. 그 난처한 사건 이후 다시 만난 그의 아버지는 나를 집안에 들이지 않았다. 현관에 세워두고 나를 뼛속까지 갈갈이 찢어발길 것 같은 눈길로 노려보았다. 그가 데려오라 해놓고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다.
넌 순수 한국 애가 아니야. 섞였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못 속여. 출신이 어디냐? 베트남이야? 꼬라지는 판판하게 생겼구먼. 그렇다고 여기가 너 따위가 넘볼 것은 아냐. 그가 놀라서 나를 돌아보았다. 나의 어느 구석에 제 아버지가 눈치챌 만한 증거가 숨어 있었는지 새삼 탐색하는 눈길이었다. 그 모습이 어이없었지만 나도 몹시 놀랐다. 지금까지 단번에 내 출생의 비밀을 알아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운 좋게도 엄마의 섬세한 표정과 아버지의 또렷한 윤곽과 흰 피부를 닮아 있었다. 키도 보통 베트남 여자보다 컸다. 베트남에 있을 때는 그 때문에 어깨를 펴지 못했다. 한국에 오고 난 뒤에야 어깨를 펴고 걸을 수가 있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나를 처음부터 알아보았다. 나는 독수리 발톱 같은 그의 눈길 앞에서 한여름 태양 아래 패대기 처진 개구리처럼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서 있었다. 나는 어리석은 그에게 이끌려 그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내 출생을 확인시키러 간 셈이었다. 조롱을 가득 담은 그의 아버지의 눈길은 으스스하기 그지없었다. 너하고는 더 할 얘기가 없다. 나는 순수한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며느리를 원해. 네가 아는지 모르겠다만 내 아들은 날 괴롭히기 위해 아무나 데리고 온다. 얼마나 줄을 세워두고 앞으로 얼마나 더 데려올지 나도 모른다. 그 제주 하나는 기가 찬 놈이지. 충고하는데 지금이라도 널 사랑한다는 말은 믿지 않는 게 좋아. 그의 아버지는 찬바람을 일으키며 돌아섰다. 나는 그 바람에 휩쓸려 휘청거렸다. 발등을 찢고 싶도록 그를 따라온 것이 후회스러웠다. 그의 가벼움에 휘둘린 내가 한심했다. 그에 대해 그의 아버지가 한 말이 다 진실이 아니란 것은 알고 있었다. 그는 다만 방황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 속에서 그는 그의 아버지와 자신을 조롱하고 있었다.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떠오른 기억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너무나 선명해서 가슴이 아팠다. 그때 한눈에 나를 알아보고 거침없이 모욕을 주었던 그가 이제 한 줌 재로 남았다니. 하얗게 바스러져 버린 그와의 기억을 되새기는 일은 이제 부질없었다. 나는 꼭지가 서늘한 느낌을 추스르면서 선심 쓰듯 그에게 잘 자라는 말을 하고 거실로 나왔다. 그는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나는 모른 척했다. 내가 나오고 얼마 안 있어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도 거실 한구석에 요를 펴고 누웠다. 좁은 거실이 이불 한 장으로 가득 차버리자 한결 훈훈해진 느낌이었다. 잠은 오지 않았다. 날이 밝으면 고성으로 가는 차편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았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차를 갖고 함께 갈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그를 낯선 곳에 혼자 보내는 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다. 나는 잠시 나를 안았던 그의 온기를 떠올렸다. 굳이 그를 밀어낼 이유를 나도 알 수 없었다. 아버지의 성정을 알면서도 기어이 나를 그 앞에 끌고 가 시위하듯 했던 그 속의 아이에 대한 새삼스러운 분노일 수도 있었다. 이제 와서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들 무엇하랴. 나는 더 이상 옛 기억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도 오래전 내가 당했던 모욕들을 잊지 않고 일부러 찾아와 준 그가 고마웠다. 이런저런 생각 끝에 잠이 든 것은 강변도로에 차 달리는 소리가 한결 숙지막해진 후였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집요하게 잠을 밀고 들어오는 낮은 흐느낌에 결국 눈을 뜨고 말았다. 그것이 그의 울음소리란 걸 안 것은 정신이 좀 든 후였다. 설마 그일까 했지만 틀림없이 그였다. 방문을 두들겨 볼까 하고 일어났지만 차마 노크를 할 수가 없었다. 남자의 울음은 쉽게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더구나 옛 여자의 방에 누워
혼자 흘리는 눈물이라면. 나는 혹시라도 그를 위로하러 갔다가 같이 목 놓아 울게 될까봐 두려웠다. 내 속에도 커다란 눈물 주머니가 매달려 있어 언제든 터뜨려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어둠 속에 누워 그의 울음소리가 그치기를 기다렸다. 흐르는 세월에 많은 것이 변해간다. 나는 더 이상 악착같이 살지 않았다. 어머니의 묘소에도 1년에 한 번씩은 가본다. 그리고 지금은 그가 내 집에서 울고 있다. 오래전 그를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그가 내 집에 와서 울 일이 있으리라곤 까마득히 몰랐다. 그때 나는 교환학생으로 교토의 R대학에 있었다. 수업을 따라가기가 벅차서 도서관에 살다시피 할 때였다. 그는 내 옆자리에 앉아 공부보다는 늘 잡다한 책들의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처음엔 무관심하다가 어느 날 무심코 돌아보니 그의 앞에 펼쳐져 있는 것 중 한국에 관한 것들이 섞여 있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일부러 그를 피해 앉았다. 혹시라도 그가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 내게 접근할까봐 지레 염려스러워서였다. 타국에 와서 모국어로 말하는 건 내게 무의미한 일이었다. 그와 마주친 것은 며칠 후 식당에서였다. 그는 느닷없이 내 앞을 막아서며 왜 자리를 옮겼느냐고 물었다. 좀 의아했다. 남의 일에는 간섭을 않는 사람들이 일본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의 태도는 내 상식과 달랐다. 나는 그의 불손한 태도가 언짢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뿌리치고 나와버렸다. 식당 모퉁이를 돌아서면서 보니 그가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무시하긴 했지만 어쩐지 돌아보게 되는 남자였다. 그가 작정하고 나를 찾아온 것은 그 며칠 후였다. 들큼하고 밍밍한 음식들이 입에 맞지 않아서 마지못해 젓가락질을 하고 있을 때였다. 그는 서너 가지 음식을 담은 식판을 들고 양해도 구하지 않고 내 앞에 와서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말없이 먹는데 골몰했다. 젓가락으로 낫또를 비벼 한 입에 털어넣더니 이 미소장국을 후루룩 소리를 내가며 단숨에 비웠다. 나는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초강초강한 얼굴에 옆으로 기름한 눈이 날카롭게 보여 썩 호감 가는 인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몸에 밴 귀티가 어딘가 쓸쓸한 듯한 분위기와 어우러져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었다. 나도 모르게 긴장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기도 했다. 학교 안에는 외국 학생들에게 가끔 텃세를 부리는 덜 떨어진 치들이 있었다. 만약 그런 부류라면 학교 생활이 피곤할 수도 있었다. 그는 덴뿌라를 집어들다가 마침 눈이 마주친 내게 기다렸다는 듯 말을 건넸다. 난 갱고, 한국 이름은 건호. 나 땅에도 하늘에도 닿지 못하고 허공에 걸려있는 사람이야. 벽에 걸린 옷 같다고나 할까. 뜬금없는 자기소개에 나는 설핏 웃었다. 그가 일본인이 아니고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뜻밖이었다. 일본에 제일교포가 있다는 것은 유학을 오면서 들어 알고 있었다. 나는 웃음을 머금고 그를 가만히 지켜보았다. 나보다 서너 살은 아래로 보였다. 아무리 봐도 전형적인 일본인의 모습이었다. 키가 좀 큰 게 다르다면 다를까. 남의 시선을 의식한 듯 단정한 차림새나 거친 듯 하면서도 마구 무례하지 않는 행동이 그랬다. 그런데 보통 상식을 가진 일본인이라면 그렇게 막무가내로 접근하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기도 했다. 슬그머니 그에게 호기심이 생겼다. 무엇보다 그가 자신을 벽에 걸린 옷에 비유하는 이유가 궁금했다. 나도 비슷한 느낌을 가진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자리는 아닌 것 같은, 그래서 떠도는 것만이 내 운명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때로는 나를 방임하고 싶은 유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지? 내가 호기심을 보이자 그는 식판을 아예 옆으로 밀쳐버리고 내 앞으로 바싹 몸을 기울이고
빙긋 웃어 보였다. 유난히 붉은 입술 속에서 하얗고 가지런한 이가 인상적이었다. 적당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난 내 신세가 꼭 그런 것만 같거든. 당신도 사람이 빠져나간 집에 후줄근한 꼬락서니로 벽에 걸려있는 옷을 본 적이 있겠지. 우리 집엔 우리 아버지가 벽에 걸어두고 옷을 걸쳐놓는 횃대라는 게 있어. 그게 순한국식 옷걸이라 하더군. 거기 옷을 걸어놓으면 가끔씩 미끄러져서 저 혼자 떨어져. 언젠가 거기 있던 옷이 툭 떨어지는 걸 무심코 보았는데 뒷골이 찡하면서 가슴에 파문이 일더군. 그 강렬한 느낌이 아직도 또렷해. 그때 난 생각했지. 아, 내가 저런 신세구나. 벽에 걸려 있지만 언제 낙하할지 알 수 없이 불안정한 신세. 그때부터 난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기로 했어. 그는 나와 말문트기를 못내 기다렸던 듯 싱글거리며 무슨 말인가를 끊임없이 했다. 평소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다. 나는 속수무책으로 그 앞에 앉아 있었다. 말이 익숙하지 않아 들리는 말도 있고 들리지 않는 말도 있었다. 그 사이 불안정하다고 해야 할지 부산하다고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느낌이 계속되었다. 그는 식탁 아래서 쉴 새 없이 다리를 떨어대고 있었다. 넌 한국서 왔다던데? 근데 다른 애들하고는 좀 달라. 잘은 모르겠는데 뭔가 그래. 그는 이야기를 하다가 말고 불쑥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냥 웃고 말았다. 그가 뭐라고 추측하든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었다. 언젠가 또 인연이 된다면 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했다. 우리 아버진 제일교포 2세야. 자신의 삶과 생각에 대해 의심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야. 할아버지 때는 고생했지만 아버지는 돈을 모으는 능력이 있어서 꽤 부자이기도 하지.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일본서 산 지가 수십 년이 되었는데 생활 방식이나 의식 같은 것은 아직도 순한국식이야.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는 무슨 사명에 사로잡힌 것처럼 내게도 끊임없이 그걸 강요하지. 아주 미칠 것 같아. 아버지는 돈벌이에 빠져서 날 오랫동안 방치했어. 그동안 난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았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날 우리 애 가두고 자꾸 바꾸려고 해. 그런다고 바뀌나? 그런데 그걸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야. 그게 우리 사이에 아주 심각한 문제야. 우리 부자는 한 공간에 있는 두 개의 다른 세계야. 그는 내가 다 알아듣지 못한다는 걸 뒤늦게 알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이어나갔다. 그렇게 그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 눈앞에 빈 벽 한가운데 뒷덜미를 깬 채 후줄근하게 매달려 있는 옷이 자꾸 아른거렸다. 얼마나 고독했기에 지친 듯 벽 한가운데 걸려있는 옷에다 자신을 비유했나 싶어서 측은해지다가 나 또한 그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친근감을 느꼈다. 그 후 나는 그의 친구들을 소개받기도 하고 그를 따라 교회로 나가 바람을 쐬기도 하고 함께 술도 마시러 다녔다. 그는 자유롭고 때론 극단적이었다. 몇 시간씩 고속도로를 질주하면서 말 한마디 안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잠깐도 쉬지 않고 계속 짓거리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에 나는 조금씩 그에게 빠져들어 이게 사랑인가 하는 느낌에 순간순간 사로잡혔다. 그러면서도 자칫 장학금을 놓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끊임없이 시달렸고 그 와중에 그의 아버지에게 가서 차마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듣고 온 것이다. 그때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중도의 학업을 포기할 정도로 그에게 흠뻑 빠져버렸을지도 모른다. 그 후 나는 백일몽에서 깨어난 듯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에겐 돌아가면 언제든지 받아줄 아버지가 있지만 내게는 불안한 울타리가 하나 있을 뿐이었다. 그는 끊임없이 내 주위를 배회했다. 나는 이를 악물고 그에게서 멀어졌다.
때로 스쳐간 눈빛이 가슴 아파 돌아보다가도 나를 노려보던 그 아버지의 눈빛이 생각나 고개를 돌렸다. 그 사이에 그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의 친구가 내게 소식을 물어왔을 때야 그 사실을 알았다. 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간혹 어린 여자애와 가정을 꾸렸다고도 하고 작은 장사를 시작했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정작 그와 연락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아마도 그가 그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을 거란 생각을 하면서 내심 소식을 기다렸지만 귀국할 때까지 들을 수가 없었다. 그 후 우리는 가끔 풍문으로 소식을 들었다. 그는 오래 방황했고 나는 불안한 시간 강사 자리나마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흘러간 것이다. 그의 울음은 낮고 질겼다.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보니 어느새 트렁크를 들여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그걸 앞에 두고 그는 새삼 아버지와 옛 시간을 돌아보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모든 흘러간 시간은 가슴에 회한을 남긴다. 하지만 나는 그로 인해 잠시나마 행복했던 때가 있었다. 봄바람 속에서 하얗게 하늘을 덮던 벚꽃 숲속으로 달려가 그와 첫 키스를 하고 정사를 나누었다. 밍밍하게 입안을 감돌던 그의 침맛을 아직도 나는 기억한다. 그는 내게 화려한 봄날을 선물한 사람이었다. 이제 봄날은 가버리고 그가 내 곁에 와서 내 아픔까지 건드리며 저렇게 울고 있구나. 나는 결국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다. 한동안 돌아오지 않은 나의 옛 시간들이 부스스 잠을 깨고 있었다. 오래된 집의 문이 열리듯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서서히 떠오른 기억은 습기찬 바람을 머금고 내 가슴을 마구 휘저었다. 나는 희부만 어둠 속에 누워 그 바람 소리를 들었다. 바람 소리는 어머니의 노래하는 목소리를 닮아 있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꼭 1년을 살았다고 했다. 그 1년 동안 어머니는 여자가 평생 받을 사랑을 다 받았다고 아련한 눈빛으로 말하곤 했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난 것을 알지 못하고 떠났다. 한국군들이 완전히 철군한 다음 해였다. 1년 만에 떠나버린 사랑을 위해 온 생애를 기다린 어머니는 숨을 거두는 순간에는 반백의 머리였다. 지금의 내 나이보다 어린 나이였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만날 기약도 없이 세월에 부대끼며 살았다.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놓지 않았다. 영원할 것 같던 전쟁도 끝이 있더라. 언젠가는 만날 수도 있을 거야. 어머니는 주문처럼 그 말을 자주 되뇌었다. 그 신랄 같은 희망을 붙잡고 악착같이 살아내던 어머니를 무너뜨린 것은 댕기열이었다. 한국으로 갈 길이 막 열리고 난 직후였다.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내 손에 쥐어준 증명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때까지 한 번도 뺀 적이 없는 색깔 변한 은반지와 필사적으로 모은 돈과 나를 한국에 데리고 나갈 사람의 연락처와 엄마의 편지를. 반지 안쪽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장, 수, 택. 어머니는 그 이름을 간신히 불러보고는 희미하게 보일 듯 말 듯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는 가슴 아팠다. 꼭 아버지 곁에서 살아라. 하인같이 살더라도 아버지 곁에 있어. 네 아버진 뭐든 열심히 하는 걸 좋아했다. 그러니 뭘 하든 열심히 죽도록 열심히 해라. 그러면 버림받진 않을 거야. 그 말은 내 가슴에 남아 종소리처럼 울렸다. 가엾게도 엄마는 한 남자를 그렇게 사랑하고도 내게 사랑하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고 버림받지 않는 방법만을 가르쳐 주었다. 그 후 아버지를 만날 때까지 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겼다. 열심히,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그해 내가 한국인 남자를 따라와 아버지를 찾았을 때 아버지는 마치 죽음 저쪽에서 걸어온 타인을 만나는 것 같은 얼굴로 나를 맞았다. 아버지는 베트남에서 온 갈래머리 여학생이 자신의 아이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내가 내놓은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은반지와 어머니가 죽음을 앞두고 혼신의 힘을 다해 쓴 편지를 앞에 두고 하염없이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읽고 펼쳐둔 어머니의 편지 자락이 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간간히 흔들렸다. 당신의 딸 부이티나 잘 부탁합니다. 사랑합니다. 쥐엔. 나는 테이블 위에 펼쳐진 어머니의 헝클어진 글씨를 읽고 또 읽었다. 어머니는 그 편지를 열이 좀 내린 어느 하루 거의 종이를 걸려서 썼다. 누웠다 일어나서 한자 쓰고 또 한자 쓰던 어머니의 마음을 그때 나는 다 알 수 없었다. 아버지께 간다는 것이 내겐 너무나 먼 꿈이어서 어머니의 노력이 쓸데없는 짓 같았다. 나는 아버지 앞에 앉아서도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없었다. 한참 후 아버지는 날 이윽이 바라보았다. 내 얼굴에서 어머니의 흔적을 찾으려는 듯 오래 내 얼굴을 더듬었다. 입을 굳게 다물고 끝끝내 감정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던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비쳤다. 난 내 엄마를 잊은 적이 없다. 아니 잊을 수가 없었다. 흐르는 세월 따라 깊어지는 건 정이지만 세월을 넘어 남는 것은 사랑이란다. 내 엄마 쭈에는 내가 세상에서 처음 한 마지막 사랑이었다. 아버지의 말은 평생 그리움 속에 살다 간 어머니를 위한 장엄한 조가였다.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 앞에서 옛사랑을 부정할 만큼 비겁하지는 않았다. 나는 아버지가 고맙고 자랑스러웠다. 나는 어머니의 당부처럼 뭐든지 열심히 했다. 한국어를 습득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부터는 누구보다 잘하기 위해 밤을 낮처럼 살았다. 그것이 어머니에겐 버림받지 않는 방법이었지만 내겐 사랑받는 방법이란 걸 엄마는 미처 몰랐다. 나에 대한 아버지의 애정은 지나친 구석이 있었다. 어쩌자고 아버지는 그렇게 드러내놓고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동안 못다 준 사랑을 다 하려는 듯 아버지는 말끝마다 나를 앞세웠다. 언니니까, 언니라서. 그 말이 내게는 힘이 되었지만 동생이나 동생의 어머니에겐 참기 힘든 일이었다는 걸 그땐 몰랐다. 나는 나를 축혀 세워주는 아버지의 말을 깃대 삼아 앞만 보고 달렸다. 혹시 거리의 소녀가 되어 떠돌까봐 조마조마했던 나는 아버지가 쳐주는 박수에 마구 신이 났다. 넌 소름 끼치도록 질기고 독한 인간이야. 난 내가 싫어. 어느 날 동생은 짐승처럼 이빨을 드러내며 말했다. 그때 나는 누구에게라도 그런 말을 들을 만큼 지독했다. 대학 입시 때는 갑자기 터진 맹장으로 수술한 다음 날인데도 기어이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치렀다. 뒤늦게 시작한 공부에 마음이 급해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하자마자 바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 처음 치르는 시험이었다. 나는 잠시도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었다. 치열한 노력 끝에 2, 3년 늦긴 했지만 대학에 무난히 입학했다.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자랑 삼아 자주 떠버렸다. 어느 날 술을 한 잔 마신 아버지는 입시를 앞둔 동생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또 그 얘기를 했다. 여자든 남자든 뜻을 세우면 끝까지 해내는 근성이 있어야 해. 너라면 이렇게 해냈겠나? 넌 뭐든지 언니만큼만 따라해라. 언니 발치만 따라가도 넌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날 동생은 세수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나를 붙잡았다. 충혈된 눈빛의 어린 증오심은
동생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미안하다는 말도 소용없었다. 난 이제부터 널 중화할 거야. 어디서도 행복하지 못하게. 네가 오기 전엔 나 이렇게 비참하지 않았어. 넌 우리 엄마랑 나를 지옥으로 빠뜨렸어. 나는 한순간에 무너져버렸다. 난생 처음 비수를 들이대는 듯 살기 어린 저기를 본 나는 당황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동생의 눈이 파랗게 불을 켜고 나를 노려보았다. 눈을 감으면 동생이 나를 잡아먹을 듯 쏘아보았다. 그동안 나는 동생의 입장 같은 건 헤아려 본 적이 없었다. 어쩌면 남의 둥지에서 깨어난 뻐꾸기 새끼처럼 동생을 둥지 밖으로 밀어내고 싶어 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생은 위태한 순간 나를 향해 거침없이 날카롭게 그지없는 손톱을 들이밀었다. 그 후 동생은 어쩌다 한 번씩 보여주던 웃음마저 걷어버렸다. 동생 어머니의 냉대는 갈수록 노골적이었다. 뿌리 깊지 못한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한번 상처 입은 뿌리는 다시 자라기 어렵다. 나는 비로소 내 자리를 돌아보았다. 독불장국 같은 아버지의 위험 때문에 겉으론 고요했지만 겉으론 곳곳에 살얼음이 끼어 있었다. 어머니는 내게 사정없이 불친절했고 아버지 모르게 고순 일들을 도맡아 시켰다. 친척들은 내 앞에선 웃어도 돌아서서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게 생겼다고 수군거렸다. 결국 1년이나마 집을 떠나겠다고 결심한 것은 태풍의 중심에서 일단 벗어나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때 마침 일본으로 갈 기회를 잡지 못했다면 나의 생은 또 어떻게 흔들렸을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이나마 뿌리를 내린 생에 감사했다. 다행히 그의 울음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었다. 나는 조마조마한 영화가 한 편 끝난 것 같은 안도감을 느끼며 눈가를 적신 눈물을 닦아냈다. 이젠 강변도로의 차소리도 거의 끊기고 바람소리만이 방의 정적을 더욱 흔들어 놓고 있었다. 나는 그가 짧은 시간이나마 숙면을 취하기를 바라며 간혹 베란다 창을 흔드는 바람소리를 듣고 있다가 한순간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벌써 현관에 나가 있었다. 무덤덤한 얼굴로 유골함을 가슴에 안고 서 있는 모습이 죽음 같은 건 삶의 뒤편일 뿐이라고 조용히 항변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의 눈가에는 지난밤에 운 흔적이 남아 있었다. 기름한 눈이 부석하게 부어 더욱 작아져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 척 자동차 열쇠를 집어들고 현관으로 나갔다. 그는 운동화를 꿰신는 나를 의아하게 쳐다보았다. 무슨 일이냐는 듯 눈을 끔뻑이는 그의 얼굴이 천진해 보였다. 내가 운전해 가겠다는 말에 그는 완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워낙 강경해서 잠시 혼자 보낼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지난밤 그가 흘린 눈물이 내 가슴에도 흘러들어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 나는 단호하게 그의 등을 떠밀며 밖으로 나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고맙다고 말한 후 한참 동안 내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사람을 깊이 응시하는 건 그의 버릇이었다. 나는 그의 응숭 깊은 눈길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넌 참 안 변했어. 그가 진심인지 인사치레인지 모를 말을 불쑥 내뱉었다. 나는 싱긋 웃고 말했다. 문득 우리 앞에 흘러간 시간들이 뭉퉁 베어져 나간 느낌이었다. 그 도련한 느낌을 낯설게 바라보면서 한결 기분이 나아졌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거세게 옷 속을 파고들었다. 며칠째 강풍이 예고돼 있었다. 그를 혼자 보냈다면 내내 마음이 불편했을 날씨였다. 그는 끈으름한 하늘을 염려스러운 눈길로 올려다보았다. 눈이라도 한바탕 퍼부을 것 같은 날씨가 못내 걱정스러운가 보았다. 정말 괜찮겠어? 날씨도 이런데 눈이라도 오면 어떡해.
여기서 고성까진 2시간 정도야. 눈이 잘 안 오는 데니까 염려 안 해도 돼. 그가 비로소 안심이 되는지 나를 따라 걸음을 떼놓았다. 그는 풋풋했던 그때보다 좀 더 일본인에 가까운 모습을 갖고 있었다.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고 혹시 폐가 될까봐 자꾸 마음을 쓰는 모습이 예전과 달랐다. 그는 주차장까지 가면서도 말이 없었다. 이따금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올릴 뿐 뭔가 골똘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나는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뿌리가 시작된 땅을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이젠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가버려서 의미조차 가벼워진 땅이었다. 그가 했던 그 많은 갈등들에 아무도 딴죽걸 사람 없이 혼자 남아서 그는 과연 자유로워진 것일까?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조수석에 올라앉아 안전벨트를 하고 무릎 위에 놓인 유골 상자를 한번 어루만져보고는 나를 쳐다보았다. 정말 고마워. 이런 수고까지 바란 건 아니야. 널 보고 싶었던 거지. 나는 놀라서 그를 돌아보았다. 또렷한 한국말이었다. 그가 문장이 완성된 우리말을 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것은 그에게도 나에게도 자칫 이국의 언어가 될 뻔했던 말이었다. 한국말을 잘하네. 이제 그 정도는 많이 잘 생각하면 할 수 있어. 그의 말은 다시 일본말이었다. 어릴 땐 집에서 식구들이 한국말을 썼으니까 마음먹었으면 잊지 않았을 거야. 근데 아버지가 너무 강요하시니까 하기 싫었지. 학교에 다니면서부터는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우리말 쓰는 게 조금씩 더 힘들어졌어. 갈수록 일본말이 편해지는데 집에선 실수로 튀어나와도 아버지가 호통을 쳤어. 엄마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어차피 남의 땅에서 살 건데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라고 하셨지만 소용없었어. 그런 문제들로 늘 싸우다가 내가 고등학교 갈 무렵 결국 두 분은 이혼을 하셨어. 난 아버지가 정말 싫었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엔 그나마 갖고 있던 한국에 대한 관심도 없어지고 반항의 세월이었지. 그가 음울한 눈길로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새 하늘이 점점 내려앉더니 쌀랑눈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그러고 보니 다리도 떨지 않았다. 한국 속담에 다리 떨면 복 나간다는 말이 있대. 그만 좀 해. 그와 만날 때마다 했던 말이었다. 그러면 그는 존재감의 확인이라며 웃어넘겼다. 그 말이 가슴 아파서 그 후에는 눈에 거슬려도 말하지 않았다. 남의 땅에서 존재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고달픈지 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 두렵고 서러운 감정이 내 가슴 속에 지금도 파편처럼 살아있었다. 그때 난 근데 너의 이야기를 못 듣고 헤어졌어. 너는 한사코 얘기하기를 싫어했지. 그때 넌 참 필사적으로 느껴졌어. 필사적. 그 말이 묘한 서글픔으로 다가왔다. 그랬다. 나는 필사적이었다. 어머니도 그렇게 살았고 나도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 작은 두 발이 디딜 데가 없는 것 같아 늘 조바심 나고 두려웠다. 나는 남편도 없이 혼자 살았던 젊은 엄마도 이랬으리라 생각하면서 악착같이 벼텨냈다. 만약 엄마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내가 아버지 곁으로 올 수 없었으리라 생각하면 잠깐도 방심할 수 없었다. 그 시간에 대해 후회는 없었다. 필사적으로 최선을 다했기에 약간의 회한은 있었다. 내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동생이 받은 상처는 컸다. 얼마 전 시내에서 우연히 마주쳐 반가워서 다가가는 나에게 동생은 누구세요? 라고 되묻고는 뒷모습조차 싸늘해져서 멀어져 갔다. 그 뒷모습에 지금도 마음이 아리다.
고성은 언젠가 친구를 따라 가본 적이 있었다. 낚시를 좋아하는 작은 아버지를 둔 친구였다. 고성 어딘가 바닷가에 낚싯배를 사놓고 낚시꾼들을 섬에 실어 나르는 일로 밥벌이를 하고 있었다. 동네 이름은 잊었지만 아주 한적한 바닷가에 있는 경관이 뛰어난 곳이었다. 마침 보름밤이어서 바다 쪽으로 기우스름하게 뻗친 가지에 달이 커다랗게 걸려있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으로 내 가슴에 남아있었다. 그 친구와 연락을 하지 않은 지도 꽤 되었다. 이 땅에서 20여 년을 사는 동안 세월과 함께 잊힌 사람들이 꽤 있었다. 내가 떠나온 곳에 살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은 아버지마저 잊게 될까 두려웠다. 아버지는 내가 일본으로 떠날 때 그랬듯 돌아올 때도 반갑게 맞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를 집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고 호텔 한식간에 앉아 이제 할 만큼 했으니 따로 살자는 말을 어렵사리 꺼냈다. 무던히도 지친 얼굴이었다. 그 사이에 어떤 결정들이 오갔을지는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적당한 시기에 알맞은 결정인 것 같았지만 내겐 충격이었다. 그 후 나는 2년에 한두 번 정도 아버지를 만났다. 내가 먼저 아버지를 찾은 적은 없었다.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이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사랑을 쏟아놓고 죽는 날까지 그리움 속에 살게 했듯이 나도 그러길 원하는 모양이었다. 다행히 그리움은 점점 옅어지고 있었다. 갱고 아버진 아름다운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것 같아. 그는 흩날리는 눈 속에서 흐릿하게 멀어져가는 바깥 풍경에 눈길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 오래전에 한번 다녀가시긴 했는데 발전은 했지만 옛 모습이 다 사라졌다고 안타까워하셨던 생각이 나. 난 그때 옛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 우리는 소통이 되지 않았지. 그 땅에서 나고 자란 나로선 너무 힘든 일이었어. 나는 아버지 나라의 말을 잊으면 안 된다는 어머니에게 잡혀 글자를 알만한 나이가 되면서부터는 한글을 익혔다. 내 앞에 놓인 한글책 속에는 철수와 순이와 바둑이가 있었다. 어머니가 배우려고 아버지에게 받아둔 책이었다. 그렇게 익힌 글자가 얼마 되지 않는데도 한글을 공부하기 시작하자 익히는 속도가 빨랐다. 만약 어머니가 내게 아버지 나라의 말을 익히게 하지 않았다면 자신 있게 나를 아버지 곁으로 보내지 못했을 것이다. 어머니가 나를 그토록 간절히 아버지의 나라에 돌려보내고 싶어 했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는 그를 영원히 이 땅의 아들로 남겨두고 싶었던 걸까? 하지만 아버지 때문에 일본에서 나고 자라 결국 그 나라의 뼈를 묻어야 하는 그로선 아버지의 욕망은 감당하기 어려운 질곡이었을 것이다. 선, 눈이 점점 많이 내린다. 괜찮겠어? 그가 조바심이 나는지 창을 열었다 닫으며 물었다. 벼랑간 몰아쳐든 바람은 깜짝 놀랄 만큼 찼다. 눈은 조금씩 더 사납게 흩날리기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눈이 예보되어 있었지만 예사롭게 생각하고 스노우 체인을 챙기지 않은 것이 후회스러웠다. 그렇다고 되돌리기엔 어중간한 거리였다. 나는 짐짓 쾌활하게 웃으며 그에게 농담을 던졌다. 갱고, 우리 눈 속에 함께 갇혀보는 건 어떨까? 그가 의외라는 듯 눈썹을 치뜨고 나를 쳐다보았다. 붓기가 좀 가라앉은 눈이 동그래져 있었다. 이윽고 그가 싱그레 웃었다. 그는 내 의자 등받이에 손을 올려놓고 예전에 그랬듯 내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선이 내게 와준다면. 나는 왠지 그를 돌아볼 수가 없었다. 눈발은 점점 더 굵어져 탐스러워지고 있었다. 그가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난 아무래도 한국인으로 살아가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 아버진 내가 한국인으로 살아가길 마지막까지 바랬지만 나로선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
아버진 유산으로 날 협박하기도 했어. 말을 듣지 않으면 한 푼도 없다고. 그 말이 그렇게 웃을 수가 없었어. 아버지도 무일푼으로 남의 나라에 와서 그 많은 걸 다 읽었는데 나라고 못할 것 같으냐고. 그래서 아버지를 화나게 하는 짓을 많이 하고 다녔어. 선이 나를 피할 무렵부터 학교에 가지 않았잖아. 그때부터였어. 난 정처 없이 돌아다니면서 악질적인 거 말고는 다 해봤어. 생각해보면 아버지나 나나 쓸데없는 짓을 한 것 같아. 결국 아버진 가고 나 혼자 이렇게 남겨질 것을 말이야. 일본에서 나오고 자란 내게는 한국에 아무리 노력해도 가 닿을 수 없는 하늘처럼 느껴져. 난 더 이상 내가 누군지 고민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귀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막상 그럴 때가 되니까 잘 모르겠어. 바깥에 소음에 뒤섞여 그의 굵은 말소리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했다. 그는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유골함에 두 손을 올려놓고 마치 아버지 당신이 답을 좀 해보라는 듯 톡톡 두들겼다. 내게는 필사적으로 닿고 싶었던 아버지의 나라가 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다는 그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 것인지 나로선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지금은 무엇보다 점점 굵어지는 눈 속을 어떻게 통과해 목적지에 무사히 이를 것인지 그것만이 중요했다. 그래서인지 이 자리, 이 작은 공간에 둘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 더없이 다행스럽게 생각되었다. 정인 작가님의 이식의 시간 여기까지이고요. 하소담은 온 마음을 기울여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